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씩을 받았다. 그런 뉴스가 나왔죠. 최근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1,500만 원씩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권순일 대법관의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당시 이재명 씨의 대법원 판결에 들어가서 무죄 의견을 냈다 하는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단지 대법관으로서 이재명 씨 무죄 이렇게 한 것만이 아니고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있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무죄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면은 또 그 이후에 이런 뉴스도 나왔죠.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라고 굳이 우겨서 따로 보고서도 작성을 했다. 결국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한 것은 권순일이고 단지 캐스팅보드가 아니라 주도한 사람도 권순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이 판결이 공정한지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의 리걸 마인드로 납득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를 직접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고 바로 그날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들을 했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형이 확정이 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할 그런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법률신문 2020년 7월 16일 보도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이 판결에서 무죄로 된 것은 이재명 씨를 살려준 것이죠. 다 죽은 이재명을 살려놨다. 이런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때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그 토론회에서 KBS 토론회하고 MBC 토론회 2번, 그때 이재명 후보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런 일 없다. 내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 이렇게 답을 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나는
2012년 성남시장일 때 그 직권을 남용해서 친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라 하고 보건소장 또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했다 하는 혐의 한 가지. 또 하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지금 화천대유 하는 그겁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내가 이렇게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 하고 과대 과장해서 선전한 혐의. 지금은 이 사실 자체를 뒤집고 싶겠죠. 그리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할 때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그거 아니다 하고 부인했던 혐의 해서 어쨌든 총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것은 마지막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서인데 1심 첫 번째 재판에서는 이 4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다 보면은 1심 판결부터 좀 성의 없이 재판을 하지 않았는가, 법관들이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소심, 여기에서는 이 토론회에서 한 그 답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유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 상고심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 벌금 300만 원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사건 번호가 2019도 13328 전원 합의체 판결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0년 7월 16일 그리고 주문은 이렇습니다. 원심 판결, 그러니까 그 직전의 항소심 판결, 거기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파기 환송이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되겠죠. 이제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낸 겁니다. 이번 판결서 이유 부분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유 부분은 우선은 5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가 이런 이유로 상고한다. 이거는 검사와 피고 양측이 다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사의 상고 이유, 그리고 2번째 피고인의 상고 이유, 그 다음에 3번째 이 대법원에서 어디까지를 파기할 것인지 이미 판단이 난 다음에 정리를 한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기의 범위, 4번째 결론, 그리고 5번째 반대 의견. 이 다수 의견에 대해서 5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 반대 의견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몇십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이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다수 의견, 결국은 결론으로 나온 다수 의견, 그것만을 볼 겁니다. 그것도 전체의 한 반쯤은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합니다. 첫째,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원심은 이제 바로 그 대법원의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단 이게 전체 요약입니다. 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이렇게 척 들어오는 게 뭡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이쪽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원심이나 그 제1심 판결을 안 보더라도 그러면은 이런 증거를 냈다. 그 증거를 인정을 안 했구나. 아니면 그 증명을 안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첫 번째 전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합니다. 피고인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에게 공소의 3 이것을 그냥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형님에 대한 평가 문건의 수정을 요구하게 하고 시켰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수정된 평가 문건에 정신건강센터장이 도장을 찍어 갖고 와라. 이렇게 한 것. 그리고 정신건강센터장에게 이 평가 문건을 수정하게 한 것. 그거는 이재명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그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거나 뭐 그럴 수 있고,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참 세밀하게 잘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자기의 따로 사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의 가족이 있겠죠.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정신질환으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서의 내용으로 보건대.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제3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가만히 있다가 뭐 몇 번지 몇 호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이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가서 저 사람 잡아와라 하지는 못하겠죠. 그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그 신고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이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을 소위 격리시키고 감금하는 것을 동의해서 그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가족의 의견을 우선시해서
감금을 한다, 보호 조치를 한다. 이제 법은 지자체 장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좀 위급할 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전혀 모르는 그냥 시민 A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그 형제입니다. 더구나 그 형제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가족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전혀 모르는 민원인 이랬으면 좀 다른데 가족인데 이 사람은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나중에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시장의 직무집행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1심에서 원래 시장은 법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일반화해가지고 모르는 시민 A로 만든 다음에 시장은 원래 그런 권한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저 사람 가서 경찰서에 임시 보호를 시켜라. 저 사람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는 문건을 이렇게 고쳐라. 근데 이제 고쳐라 하는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전문 분야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1심 판결에서는 무죄 판결을 했죠.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때 시장은 이렇게 시킬 수 있다. 시장의 권한 범위다라고 하나를 받고 또 하나는 시장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내용을 안 보고 아주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면 사실이 왜곡이 되죠. 그런 면에서 1심 판결이 제대로 안 됐다. 이 점 지금 소개한 이 부분에서 일단 이거는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다. 판단을 잘못했다. 그르쳤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피고인이 보건소 관계자로 하여금 센터에 그 공소외 5와의 면담 결과를 요청하게 하고 뭐 이거는 이제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형님에 대한 진단 그리고 보호 신청을 촉구하게 그것 좀 해라 이렇게 촉구하게 한 것. 그리고 정신건강센터장하고 그 관계자들에게 그 면담 결과를 또 보내게 이렇게 한 것은 1심 판결은 여전히 시장은 원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거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게 이런 겁니다. 경찰이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게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안이면서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이웃 사람한테 매일 찾아가서 틈나면 찾아가서 불신검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권한 행사입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 사례는 본인이 정상적인 권한 행사, 법에 따른 임무 수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1심이 그걸 인정해 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미리 생각해 둘 것이 이게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었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방송 토론회에 나가서 나는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밝혔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말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1심 판결이 오판이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정신건강센터장이 형님에 대해서 진단 그리고 보호 신청을 한 것은 정신건강센터장 스스로 판단에 따른 것으로 1심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피고인이 명령해서 그 직권 행사를 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무죄 판결을 한 것이죠. 이재명 피고인이 보건소 관계자에게 형님에 대해서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거나 재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로 이게 인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범죄 혐의를 둘 수 있는 행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 피고인이 안 했다, 억울하다 이게 아니고 했다, 했는데 그게 법적인 임무여서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거를 인정해 줬다. 했다고 했을 때 이미 문제가 많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1심 법원에서는 그거를 싹 걷어버리고 이거는 했지만 그거는 정당했다. 왜냐하면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이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수시로 가서 불신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경찰관은 법에 따라서 불신검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권남용을 했다든지 권리행사 방해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잘못 판단한 것이죠. 바로 똑같은 그 법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을 때 거기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판단해야 될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재판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그러한 것을 지시했고 재촉했다고 법원이 인정을 했다. 이거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 그게 인정이 되지만 무죄라고 했으니까 이제 뒤집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보건소 관계자 등이 형님이 있다는 경찰서로 그 경찰서에 이미 사람을 갖다 놨다는 거 알 수 있죠. 거기로 간 것이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죠. 법원이 판단을 할 때는 그게 아니고 법원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100% 지어야만 죄를 지었다고 하고 이재명 피고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볼 때는 의심이 되면은 안 지었다고 보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기준을 갖다 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등이 센터에 차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경찰서로 간 것이 그러면 차를 가져와라 하고 경찰서에 잡아둔 사람한테 갔다면은 어딘가로 이동시키려고 한 거다. 그리고
이 센터, 이 정신건강센터에서 차를 갖고 온다면 정신건강센터에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1심 법원은 이럽니다. 설령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재명 피고인이 지시하고 재촉을 해서 의무 없는 일을, 그래서 시켜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기는 했어도 그게 지시받아서 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 원래 이 사람들은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막 2중, 3중으로 할 수 있는 한 막 빼주죠. 참, 그 법 적용이라든지 판단이 이렇게까지 구부러질 수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판결서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검사의 상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유 없다 하겠죠. 두 번째. 정신병원 입원 시도를 부인한 거.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님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공소사실 중에서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했지라고 한데 아니다 라고 한 부분, 그 다음에 이재명 피고인이 내가 그 절차를 중단시켰다, 내가 못하게 했다 한 그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서 제1심 판결의 결론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러니까 중단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중단 안 시켰다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니까 이미 경찰서에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실행에 착수를 했고 거기까지 이미 하나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차량을 불러오고 또 평가 문건을 수정하고 한 그 하나하나는 이미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원심은, 그러니까 항소심은 이것도 1심이 몽땅 무죄로 해준 그것을 항소심에서 이것까지 다 빼줍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래서 무죄다. 다 봐주는 것이죠. 다 봐주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만 유죄 판결을 하고 나머지는 1심도 항소심도 다 무죄로 빼줬습니다. 참 법원에서 피고인을 두고 재판을 할 때 이렇게 돌려가면서, 진짜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죄가 적게 보일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무죄를 이렇게 샅샅이 찾아주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안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구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이 2018년 5월 29일에 열린 KBS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그리고 2018년 6월 5일에 열린 경기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거기에서 원래 이 사건이 2010년경이죠. 2010년경 형님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했던 그 시도를 아니라고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
아니면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재명 피고인이 형님에 대해서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그게 허위라든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냥 말이 절로 나왔다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다 무죄입니다. 1심 4가지 혐의 몽땅 무죄, 2심도 항소심도 뭐 3가지 하고 마지막 4가지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무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 한 부분 남았습니다. 그게 나머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이렇게 됩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검사 사칭건, 사칭 전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장동이 나옵니다. 이 대법관 어디 갔어? 권순일 대법관이 이거 보고도 대장동하고 이재명하고 상관이 있는지 몰랐다고 한 거는 이래서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판결서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검사 사칭했던 전과 그 사실하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하고 관련된 이 허위사실 공표 이제 2가지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것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서 또 무죄라고 합니다. 그냥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면 되는구나. 이러니 국민들이 법원의 재판을 불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이 이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 정도 되면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 그냥 내 눈에 안 보여.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보면 참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우리 국민은 이런 사람들 발밑에 있구나 하는 걸 다시 또 뭐 슬프지만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KBS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에 관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그러면 거짓말 한 거죠. 왜냐하면 전과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명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전과 관련 형사 판결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볼 때 억울하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이게 고의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재명 피고인을 아주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걱정하고 뭐 탄원서도 쓰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믿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풀이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귀엽고 깜찍한가? 아니면 징그럽고 끔찍한가? 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이 빵을 훔친 소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배고파서 빵을 훔친 소년은 뭐 해봤자 빵만큼 해악을 끼쳤죠. 물론 도덕적으로 좀 많이 해악을 끼쳤는데 이재명 피고인이 한 것은 이게 자기가 말하자면 그 작은 지역에서 왕이 되겠다.
내가 권력자가 되겠다 하고 나와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배고파서 빵을 훔친 게 아니고 수많은 유권자들한테 유권자가 잘못 알도록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거기서 유권자가 실수로 알면 할 수 없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유권자를 반드시 속여야지. 이래야만 안 되는 겁니까? 판결이 잘못된 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미주알 고주알 편을 듭니다. 이거는 뭐 어떤 사람 마누라가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 이 판결서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피고인이 2018년 6월 2일경부터 2018년 6월 3일경까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벌어줬다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대법관이 이걸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법관 출신이 이렇게 모른다고 방송에, 언론에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그래서 이거 시민들에게 다 나눠준 모양이죠.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했다. 2,761억 원은 일공단 공원조성 사업비에 사용했다. 그게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 이 사람의 개념은 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재명 피고인이 만약에 성남시청을 번듯하게 지었으면 이거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민이, 배고픈 시민은 그 성남시청 건물을 보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죠. 눈요깃감은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분명히 말로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공무원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18년 6월 11일 오후 5시경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거 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지금 했던 똑같은 얘기를 연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고, 그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면 일반 국민들은 거짓말을 했다, 그걸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해서 처벌받죠. 이 사람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고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해서, 그래서 이것은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고, 여기까지도 참 기가 막힌데, 이재명 피고인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막 떠버리면서 내가 돈을 얼마를 해서 뭐를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럼 법원은 이재명 피고인은 그 정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인식도 안 하고 한다 이거죠. 거짓말 모터가 달려 있어서 그냥 모터가 돌아갈 뿐이다. 그래서 무죄다. 어떻게 법관들이 이런 판단을 합니까? 게다가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은
이 권순일 대법관 이 사람 때문에 자꾸 보는 건데 대장동 줄줄이 나오죠. 어떻게 이거를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잡아떼는지. 이러면 뭐 그런 대법관 출신이거나 지금 그 경선 후보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경기도지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는 한참 못 미치는 이런 사람들은 대중 앞에 마이크를 잡든지 카메라 앞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옳다고 합니다. 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뭐 그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초록은 등색이다 싶죠. 이제 이렇게 해서 검사의 상고 이유를 이유 없다. 그 항소심에서 무죄라고 한 게 옳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여기에 보면 이재명 피고인이 문제 삼은 게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 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사 아니랄까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기껏 할 수 있는 게 이런 형식적인 거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죠. 지금은 정치가 아닙니까? 정치가인데 정말 그 악마의 디테일 그런 거를 챙기면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치인은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을 안 받고 빠져나가면 되는 게 아니죠. 항상 국민의 눈앞에 있는데 그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 대법원은 여기에 있어서 뭐 원심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또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것도 배척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했다 하는 데 대해서 허위 사실을 밝혔다. 허위 사실 공표했다 하는 혐의가 있죠. 그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이 되는가 여부. 이제 이번 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 나온 거를 벗겨주죠. 그것도 무죄다.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 부분을 잘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자,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이거 위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이 법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법리가 무엇인지를 딱 틀을 잡고 그리고 이 판결서를 보게 되면 오히려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라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규정한 취지는 선거인의 그러니까 유권자 그래야 되겠죠. 이번에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허위 사실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보여주고 하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거다. 그러면 왜 처벌할까? 이 유권자들이 거짓말을 듣고 속아서 투표를 하면 그게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유권자에게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후보자들이 나와서 투표하는 그날 투표만 받으면 된다 하고 감언이설로 뭐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죄가 없다. 저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의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들려주고 유권자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게 한다면 선거는 속아서 한 선거가 됩니다. 바로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 공표를 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왜 처벌합니까?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공정한 선거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보다 위에 있습니다. 후보자가 좀 이익일 것 같으면은 공정한 선거가 좀 뒤로 가도 됩니까? 불공정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공정한 선거라는 것은 그걸 깨뜨리고 거짓말을 한 이재명 후보자가 10년을 버텨온, 내가 대통령 하려고 10년을 참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내가 말 조금 거짓말했다고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 억울해. 이러면 억울하겠죠. 본인으로서는 한을 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공정한 선거는 좀 깨뜨려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 간단하고 분명한 원칙을 이 대법원이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왜? 유권자를 속이고 유권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그러면 선거는 불공정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러쿵저러쿵 진짜 지저분하게 변명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절대 속지 맙시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한테 거짓말하는 경우에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겠죠? 그러면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그럼 선거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선거제도의 기능이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게 된다.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지했던, 내가 마음에 들었던 후보자는 거짓말 좀 해도 그거는 그냥 실수야. 이렇게 덮어주고 싶은 지지자의 마음이 법이 칼같이 자르는 겁니다. 안 된다. 이게 이재명 피고인을 유죄를 무죄로 만든 그 판결서의 내용이니까 계속 봅시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이 선거로 뽑는 이런 공무원들을 뽑을 때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다 그 전에 있던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씩 떼어서 이렇게 짧기를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은 옳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그대로 제대로 국민이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바른 판단을 했을 이 상태를 보장하고자 하는 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은 안 된다. 그냥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게, 국민이 속지 않게, 간단하죠. 거짓말 금지 이겁니다. 거짓말 금지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 선거가 제대로 실시되게 하는 그거는 앞에 이제 변명이 시작이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 한다.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하고 싶은 말을 누가 걸러서 나오게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거짓말은 안 된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거짓말은 안 된다.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자기의 전과 사실을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원칙 아닙니까? 거짓말은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합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이 법원이 지금 살짝 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선거에서 유권자를 속이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법이 그래서 있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속으면 모든 건 꽝이다. 우리가 선거하는 목적이 애초에 목적 달성을 못하게 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을 쭉 나열을 해놓고 나서 그러고 보면 국민이 제대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정보를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일견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슬쩍 넘어갑니다. 후보자의 말할 자유를 보장하자. 후보자의 실수도 덮어주자. 후보자가 숨기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참아주자.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이야기는 거짓말은 안 된다. 국민은 후보자의 거짓말은 단 한마디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후보는 즉시 쳐내야 되는 겁니다. 말할 자유를 박탈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대법원은 계속 구질구질하게 구걸을 합니다. 슬쩍 후보자 쪽으로 간 다음에 후보자를 대고 보호를 합니다. 자, 이제 토론회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서 하는 토론회,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헌법상 선거공영제에 기초해서 본인이 부담을, 그 비용 부담하지 않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말해서 헌법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실행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기회를 주는 거다. 맞습니다. 우리가 후보자들에게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후보자들은 그게 내 권리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죠.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후보자는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얻고, 그리고 토론회라는 모든 사람이 그 정보를 더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 그 토론회에서는 그 누구도 단 한마디도 거짓말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뭐 답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 대법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가 토론을 할 때는 자기에 관한 것이든 상대방 후보자에 관한 것이든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후보자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권자가 저 후보자는 이렇구나, 저 후보자는 이렇구나 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원칙까지는 맞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토론을 할 때는 미리 원고를 준비해서 일방적으로 다 준비해서 연설을 하는 경우하고는 다르게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주장을 하면 반론을 하는 이런 공방이 일어나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서 즉흥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슬쩍 꼬리를 감춥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즉흥적이고 30초 안에 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은 안 된다. 왜 그 짧은 시간에 굳이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겁니다. 토론회에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견해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하거나 비판해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 부분은 아주 비틀려 있으니까 잘 봅시다. 다른 후보자의 발언을 내가 이재명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걸 왜곡하지 않는 한 이재명 피고인의 그 지식과 그 철학과 이런 입장에서 다른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응을 한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재명 후보자가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를 바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급해서 그랬는지 지금 뭡니까? 상대방이 답변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잘못 이해해서 내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다던데 라고 했을 때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상대 후보를 해치려고 했다고 처벌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에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후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좀 과장을 한다든지 혹은 좀 다소 심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도 이게 뭐 가해의 의사가 있다든지 곧장 허위 사실의 유포로 고소당할 일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피고인에게 따지고 물었던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걸 자기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재명 피고인한테 이거를 그를 편드는 판단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시간이 막 촉박합니다. 그래서 난 사실은 전과가 있는데 전과가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어쩌다 보니까 빨리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내 형을 뭐 어디다가 정신병원에 감금을 하려고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토론회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이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당신 혹시 형을 감금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더라. 이 사람이 고의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면 뭐 시간도 촉박하고 주고받는 사이에 그렇게 물을 수 있다. 이쪽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피고인이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이건 적용이 안 되고 상대방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다그칠 때는 적용이 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피고인은 무죄라는 논거로 썼다. 틀렸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후보자들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공방을 하는 가운데 조금 잘못된 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과장된 게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그게 고의적이든지 악의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바로 법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재명 피고인의 사안은 다른 겁니다. 대법원 판결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도 다 공격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게 지금 계속 딴 데로 가고 있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따져 물을 때 그걸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절대 틀리지 않게 해서 질문을 해라. 답변을 요구해라. 그 부분에서 여유 있게 그냥 좀 자유롭게 하게 두자 이거지. 당신은 남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런다든지 나는 남자면서 나는 여자입니다. 이럴 자유를 보장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결코 아니죠. 상대방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한 것은 좀 봐주자.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은 안 된다. 판결서에서 변명을 잘못해주고 있다. 그래 이제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제 계속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슨 거짓말을 해도 사실은 무슨 헛소리를 해도 그걸 자유로 보장하자고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아이 그러면은 숨 쉬라고 누가 숨을 쉬지 말라고 했나? 거짓말 안 하면 숨을 못 쉬는 겁니까?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해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뭐 이 정도 되면 팔이 안으로 굽은 정도가 아니죠. 사실 이재명 피고인 보고 자기를 변명하라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자기가 한 것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다. 이거는 법이 그거를 간섭하지 말자. 그냥 자유로 보장을 하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후보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이 토론회에서 상대방하고 지금 권투시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만 때려 눕히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다른 후보자하고 질문 답변을 하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잘못 판단할 수는 있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데 무슨 착각이 있고 그걸 뭐 때문에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거 후보자로 나옵니까?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말을 문제 삼아서 이걸 고소나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면 고소 고발하면 이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수사권이 중립적인지 아닌지 믿을 수도 없는데 이러면 선거의 결과가 결국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위험에 처해진다.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의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 하여튼 말이라고 나오는 대로 써대는데 이게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하는데, 자, 봅시다.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토론을 하는 토론회는 거기 와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그 토론을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얼굴 보고 찍는 게 낫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찍느니. 거짓말은 안 됩니다. 거짓말도 좋아요. 거짓말도 포용해 주세요 하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피고인 보호 쪽으로 또 애걸을 합니다. 이 사건 조항은,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거 형벌법규다. 이제 나옵니다. 형벌법규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을 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을 하거나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불명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데 형사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게 입증이 안 됐다. 그러면은 안 됐으면은 설령 억울하더라도 정의가 좀 훼손이 되더라도 이거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불명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거를 형사법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아주 확고하게 100% 증명이 안 되면 이재명 피고인 무죄 쪽으로 가자고 지금 논거를 들고 펴고 있죠. 이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피고인을,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피고인을 긍휼히 여기자 하는 정신이 들어가는 그런 조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의 공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거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겁니다. 그것도 어떤 권리 침해 혹은 이익 보장 이게 아니고 자기들도 말하듯이 바로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고인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게 형벌법규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공직선거에 나온 후보자인 피고인은 어떤 피고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재명 피고인이 어떤 후보였는가? 여기서는 경기도지사 하겠다는 피고인이고 지금 보면 이 사람은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후보자입니다. 그 피고인이 가련합니까? 결국 통념상 스스로 권력자로서 행세하겠다고 하면서 한 거짓말을 봐주자고 하는 겁니다. 피고인이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면 안 되는 규정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불명확하면 피고인의 손해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인인 전체 국민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나는 시장 하겠다,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그래도 밖에서 소리깨나 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체 국민의 국가, 전체 국민의 헌법 질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형벌 규정하고는 정반대다. 지켜야 할 법익이 다른 겁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거는 반만 맞는 겁니다. 남에게, 상대 후보에게 그 후보의 부적격함을 지적하는 이야기, 그거는 조금 근거가 적고, 그게 뭐 완전히 그 흑색 공격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게 좀 근거가 부족하고 혹은 일부 대중이 믿고 있는 잘못된 소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이었다. 뭐 일부러 그랬다. 선거 방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실시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안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말하는 것처럼 100% 분명한 거짓말이 안 된다. 그거는 대법원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유권자를 속이려고 하는 고의적인 악의적인 거짓말은 안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토론회에서 하는 거짓말, 그들이 내놓은 선거 그 공보물에서 하는 거짓말, 이것은 희미한 거짓말도 안 됩니다. 유권자가 그걸 보고 오해할 수 있게 하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거짓말, 그것도 안 됩니다. 다 처벌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는 후보자 쪽에 칼날을 갖다 대야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참으라고 해서는, 그러면 그것은 특정 후보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이미 공정한 선거가 깨지는 겁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면 공정한 선거를 나서서 망치는 겁니다. 후보자들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서 질문 답변을 하거나 주장하고 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일방적으로 어떤 걸 꺼내서 자기가 하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했다고 하는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놈의 대법원이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교묘한 거짓말도 안 됩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세상을 속이려고 만들어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면 처벌하지 말자. 이거는 공정한 선거를 포기하고 온통 뭐 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로 사기꾼들이 우글대는 선거를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밝힙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이게 한국말입니까?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러겠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재명 피고인이 한 말이 아주 적극적으로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괜찮다. 법적으로 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허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것은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답변을 안 했으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안 합니다. 공표라는 작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다. 적극적인 게 아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이지. 고개만 끄덕여도 적극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론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러는 데서 한 표현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고 다소 과장되고 또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데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르게 막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그런 것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은 허위사실 공표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그 유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인정받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도대체 대법원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거의 한 1억 분의 1만 유죄로 인정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 참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여기도 빼내고 저기도 빼내고 무조건 안 된다. 왜 이러는 걸까? 혹시 반드시 무죄여야 하는 어떤 목표라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원심은 이재명 피고인이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보건소장 등에게 형님에 대해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은 유죄다. 그래서 벌금 3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밝힙니다. KBS 토론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재명 피고인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 보건소장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피고인이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판결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구나. 그런 일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앞에서 그 형님이라는 사람은 왜 경찰서에 와서 거기에 있었을까? 경찰서에 갇혀 있었을까? 왜 거기에 보건소나 이런 데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받고 차를 가지고, 원래 자기들 하는 일이긴 하지만 차를 가지고 거기에 경찰서로 갔을까? 그게 다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이 말하는 거짓말과 대법원이 보는 거짓말은 다른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러니까 다른 상대 후보자가 그러면 시청 8층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정신보건센터에서
형님에 대해서 전혀 문진도 안 하고 검진도 안 하고 정신병자라고 판명을 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형님이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그러면 어머니를 보호해야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보면 이재명 피고인에게도 어머니니까 그러면 어머니를 모셔다가 안전한 곳에 모시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형님이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정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정신병자 취급을 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은 다르겠죠.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나의 큰형님, 나의 누나, 나의 형님, 그것도 형님은 또 누군가 모르겠는데 나의 여동생, 나의 남동생 이 사람들이 전부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진단을 의뢰했으면 병원으로 갔겠죠. 근데 일단은 경찰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자기가 직접 요청할 수 없고 나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내 관할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들게 했구나. 이 형님은 집에 자유롭게 있었구나. 이래야만 이 말이 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 거기서는 이재명 피고인이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강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된 사실을 숨겼다. 앞에 다 있다고 이건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 토론회에서는 그 얘기를 마치 그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치가 아니고 내가 못하게 했다 이랬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했다고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같다.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했다. 따라서 이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래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겁니다. 300만 원 벌금.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답변은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인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다. 아니 해명은 거짓말로 해도 됩니까? 거짓말로 하는 해명은 안 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명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 내가 못하게 했다.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뒤에 이재명 피고인이 내가 못하게 했다고 한 뒤에 그거 이재명 피고인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하고 추궁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의심을 하면 이재명 피고인이 거짓말로 답변한 거는 이제 거짓말이 아닌 걸로 된다. 피고인이 거짓말한 것이 확인이 된 거지 거짓말한 게 소용없었네. 이렇게 되면 거짓말 안 한 것이 된다는 건 무슨 논리입니까?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믿지 않고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거짓말 안 한 겁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그냥 한 겁니다. 상대방이 또다시 추궁을 한 거죠. 이것은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내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형한테 머리카락 하나 안 건드렸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서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즉 거짓말로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정도 되면 잘못된 판결이죠. 그 상대 후보자가, 대법원이 또 여기 덧붙입니다. 상대 후보자가 이 토론회를 전후해서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이재명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형님과 가족을 강압해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경찰서까지 데려가고 또 이 사람을 데려와라 하는 지시를 했고 한 이 사실관계는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직권을 남용해서 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는가, 남용한 사실도 있는데 의도가 있었는가, 고의가 있었는가, 그럼 실수를 했다는 겁니까? 그 지시를 그냥 잠이 안 깨서 이거 그렇게 변명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한 그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머 이재명 그 후보는 형님한테 절대 그런 거 안 했대. 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 일반 유권자들은 그랬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말 배국같이 깨끗한 사람이다.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저 나쁜 것들이 저렇게 혐의를 덮어 씌웠구나. 토론회에서 내가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유권자를 속였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때 가정사가 어땠든 본인의 감정 상태가 어땠든 상관없이 유권자와 후보자의 관계는 정상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이럽니다. 비록 이재명 피고인이 형님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이 있고 그거를 말 안 하고 숨기고 그리고 내가 못하게 했다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피고인이 자기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거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거 아닙니다. 법적 의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막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답변 안 하는 것과 내가 남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 형님을 가두려고 그 경찰서에 데려가고 또 병원에 데려가고 하는 걸 내가 막았다 하는 거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그런 사실을 숨기는 게 어떠냐고 대법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받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법원은 그럽니다.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여기서 죽어도 거짓말이라고 안 하죠. 허위 사실이라고도 안 하고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전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거짓말 했잖아. 그 말가벗은 임금님 그러면서
애들이 볼 때 거짓말이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안 보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판결서가 저 구석에 쌓여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BC 토론회. 여기서는 질문받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주도권 토론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법원은 변명을 해줍니다. 이재명 피고인이 MBC 토론회에서 저 어떤 후보가 저쪽 후보가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직은 얘기 나오기 전인데 먼저 말했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싹 넘어가는데 그러면 진단을 요청한 건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했다는 것이죠. 이 문맥상 분명하죠. 그러면 앞에서 내가 막았다.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얘기 지금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 두 번째 사례를 가지고. 그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는 또 권한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항소심 법원에서 인정했죠. 그 절차를 밟다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 갖다 가두는 거는 안 했다. 그런데 그 앞에 단계 사람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경찰서에 가고 또 무슨 차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고 한 거는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싹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럴 때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보통 이런 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뭐 병원이든 보건소든 이런 데를 같이 모시고 가죠.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 자기의 그 직무, 시장으로서의 권한, 법 집행 이런 걸 이야기하면 가족인데 시장이 나선 겁니다. 시장이 나설 때는 가족이 아니고 시민 중에 한 명으로서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끼리는 조금 과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내부에서는. 그런데 시장이 법 집행을 할 때는 다른 시민하고 똑같은 정도의 객관적인 타당성, 똑같은 공정한 법 집행이 돼야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좀 대충 넘어가도 뭐 형제간에 그건 좀 봐주지 이게 그 순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 토론 시간에 고의적 적극적으로까지 이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 발언에 이어서 자꾸 상대방하고 엮어갖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죠. 이재명 피고인이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상대방 후보자가 이재명 피고인의 어머니가 그 형님을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완전히 허구라는 게 밝혀졌다. 그러면서 다시 믿을 수 없다.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피고인이 막 광고를 했죠.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우리 형을 가두는 거를 못하게 했다. 이랬는데 상대방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저럴 줄 알고 내가 했기 때문에 적극적 일방적으로 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말했듯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 좀 봐주자 그 논리를 꺼내오는데 답변 먼저 하고 질문하면 그렇게 봐줘야 하는 겁니까? 미리 거짓말로 변명을 하고 나서 그 거짓말을 듣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이거죠. 이재명 피고인은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그러면 저 사람이 나중에 의혹을 제기할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거 봐라. 의혹을 제기하니까 할 걸 알고서 지금 이 사람이 미리 얘기한 거지.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결국 이재명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애초에 딱 정해놓고 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이거는 그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래서 파기한다. 이렇게 그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그럼 몽땅 무죄인 상태로 환송을 하니까 무죄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피고인이 기사회생을 했다. 이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하면서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를 했고, 그러니까 빠졌고, 그 다음에 무죄다 한 사람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김재경,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무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욱,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학 이 5명이 이제 반대 의견을 뭐 한 20여 페이지 쓰면서 유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6대 5죠. 대법원장은 관례로 다수 의견 쪽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수인 무죄 쪽을 자연스럽게 간 거죠. 이렇게 돼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 대법관이 이 판결을 이 꺾이고 왜곡된 이 판결을 내는데 주도적이었다 하는 뉴스를 겹쳐서 보면 판결서 내용이 국민의 리걸 마인드에 전혀 맞지도 않고 그리고 상식에도 반하는 도대체 이재명 피고인은 어떻게 해야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거짓말이 아닌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끌어낸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 어떻게 책임을 져야 제대로 졌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죄를 그 도지사 자리도 내놔야 하는 300만 원 벌금형 그걸 무죄로 만들어서 경기도지사로서 지금 대선 후보를 노리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대선 후보, 거짓말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대법관,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